한국 기술요? 고작 따라쟁이 수준 아닌가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최강 스페인, 프랑스, 일본 기술이 경쟁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들러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직접 그들의 기술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순간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얕고 가볍게 기술을 평가해왔는지를.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술, 그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화려함보다 진심, 조건보다 책임, 숫자보다 사람. 그 모든 답을 저는 KTX라는 열차에서 찾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 출신의 철도 고문이자 이 프로젝트의 최종 선택을 내린 제가 왜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르가레타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철도 인프라 심사를 담당해온 관료제. 철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립을 위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게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철도 프로젝트라니 과연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이 참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국제 프로젝트에는 항상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호기심이 생겨서 결국 참여하기로 했죠. 타슈켄트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줄줄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스페인까지 모두 자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앞세워 이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왔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스페인 대표단이었습니다. 호세 미겔이라는 탈고 아시아 총괄이 이끄는 팀이었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전용 차량에 호텔 스위트룸, 심지어 현지 언론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호세 미겔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즈베키스탄 관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반면 한국 대표단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김현우라는 대표 한 명과 수행원 몇 명이 전부였어요. 공항에서도 별다른 환영 인사 없이 그냥 지나쳤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한국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KTX라는 열차 이름도 생소했고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도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분위기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 딜로자가 각국 대표를 소개할 때도 스페인 탈고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유럽 최고 속도, 최신 기술, 검증된 안전성까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로 끝났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승부는 정해진 것 같다고. 스페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다른 나라들은 들러리에 불과해 보였거든요. KTX는 감히 탈고를 넘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호세 미겔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자꾸 한국 대표단 쪽으로 향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정말 자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김현우 대표는 묵묵히 메모만 하고 있었고 호세 미겔의 화려한 제스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딜로자 장관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라 만든 나라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마련한 회의실은 생각보다 격식을 갖춘 곳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30년간 이런 자리를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딜로자 장관이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과거 철도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전 스페인 탈고 열차를 도입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였거든요. 극한의 더위와 모래바람,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불과 2년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제 입찰을 하는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호세 미겔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사막 환경에 특화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호세 미겔은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기술자 교육, 심지어 부품 공장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건설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도 순식간에 스페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현우 대표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깨달았나 싶었죠.
하지만 김현우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김현우 대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 기술을 들여오려다 완전히 배제당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술 이전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철저히 감춰졌고 한국 기술자들은 천막 뒤에서 숨어서 기술을 훔쳐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뭔가 답답해졌어요. 저도 유럽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 선진국들이 후발국에게 기술을 나눠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핵심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김현우 대표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예 자체 기술 개발을 결심했다고. 10년이 넘는 시행착오 끝에 결국 순수 국산 기술로 KTX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우즈베키스탄과 진짜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딜로자 장관이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을 숨기려는 자와 기술을 나누려는 자의 차이를 이제 알겠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쟁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걸. 호세 미겔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스페인의 우위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제안과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유럽의 브랜드 파워까지. 한국이 아무리 진정성을 어필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누가 옳은 선택일까? 검증된 기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택할 것인가? 그때만 해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각국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청사의 대회의실이 무대였어요. 딜로자 장관을 비롯해 교통부 고위 관료들과 우리 같은 국제심사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됐어요.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스페인이었습니다. 호세 미겔이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화려한 영상과 함께 탈고의 역사가 펼쳐졌죠. 유럽 전역을 누비는 고속 열차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조 공장, 그리고 승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정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호세 미겔의 말솜씨도 대단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탈고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특별한 제안들을 쏟아냈어요.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1000명의 현지 고용,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 숫자 하나하나가 압도적이었죠. 회의실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관료들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호세 미겔이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페인이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호세 미겔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난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김현우 대표가 무대에 올라섰는데 화려한 영상도 없고 거창한 음향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슬라이드 몇 장이 전부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현우 대표는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고속철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90년대 이야기부터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프랑스에게 기술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김현우 대표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텅 빈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홀로 남아 밤새 연구했던 이야기.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죠. 화려한 숫자나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현우 대표가 한 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김대호라는 엔지니어였어요. KTX 개발의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한국철도 기술의 산증인 같은 존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김현우 대표의 마지막 한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기술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발표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감성에 호소한 걸까? 아니면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일까? 딜로자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호세 미겔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확신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스페인이 답인 것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의 진정성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실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스페인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마드리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호세 미겔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함께 말이죠. 정말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호텔도 마드리드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희 일행 모두에게 스위트룸을 배정해줬어요. 저녁에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만찬까지 샴페인이 끊임없이 따라졌고 호세 미겔은 계속해서 스페인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했죠.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스페인에 대한 호감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다음날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탈고 제조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열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해 보였어요. 호세 미겔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온 열차들이 유럽 전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사막 지형용 특수 모델도 개발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맞춤형 열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교육센터였어요.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스페인 기술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시설도 있고 실제 부품을 분해해서 작동 원리를 배우는 실습실도 있었어요. 호세 미겔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도 이곳에서 6개월간 교육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호세 미겔이 슬쩍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직도 한국이 기술 외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외국산을 쓰고 있을 거라면서 은근히 깎아내렸죠. 저는 그 말에 약간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본 스페인의 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잇는 고속철도를 직접 타봤습니다. 정말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하고 승차감도 부드러웠죠.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호세 미겔은 계속해서 탈고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기 직전에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한 역에서 10분 정도 정차했습니다. 호세 미겔이 당황하며 승무원에게 뭔가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선로 점검 때문이라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딜로자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스페인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시설의 규모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스러워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면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느낌이랄까요? 호세 미겔의 자신만만한 태도도 그렇고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들도 그렇고 과연 이들이 약속한 기술 이전을 정말 지킬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딜로자 장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한국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스페인의 화려함에 약간 현혹됐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 담긴 진정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페인 실사가 끝나고 2주 후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현우 대표가 나와 있긴 했지만 화려한 의전은 없었죠. 그냥 평범한 승합차로 이동했어요. 호텔도 시내에 깔끔하지만 수수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스페인의 화려함에 익숙해진 터라 뭔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딜로자 장관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관료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은 스페인을 따라갈 수 없구나.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역에서 KTX를 타보기로 했어요. 역사도 그리 크지 않았고 대기실도 스페인의 화려한 시설에 비하면 평범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외관도 탈고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좌석 배치나 내부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안정감이 남달랐습니다. 김현우 대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은 한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급커브와 터널이 많고 산악 지형을 관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열차가 계속해서 커브를 돌고 터널을 지나갔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속도도 시속 300km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우리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사람이었어요. 김현우 대표가 소개했습니다. 김대호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김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별다른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열차는 화려함보다 생존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혹독한 기후와 복잡한 지형을 견뎌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대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장마철에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 모든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대호의 눈빛이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 반짝이는 그 눈빛에서 진짜 장인의 모습을 봤거든요.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묻어나왔어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김대호는 묵묵히 열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동과 소음을 체크하고 때로는 바닥에 손을 대고 미세한 떨림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기술자구나. 김대호는 간단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운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완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KTX에는 야생마 같은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김현우 대표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KTX 종합관제센터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전국의 모든 열차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김대호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400여 대의 열차를 동시에 관제한다고 했어요. 날씨 정보, 승객 수요, 선로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분석되고 있었죠. 인공지능이 최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도 이런 첨단 시설은 못 봤거든요. 딜로자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해했죠. 김대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개발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외국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한국의 복잡한 지형과 기후에 맞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곳으로 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막을 본뜬 거대한 테스트 시설이 있었거든요. 인공적으로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온도를 영상 5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극한 환경 실험실이었어요. 김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실은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했어요.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사막 환경을 재현해서 열차 부품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였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이런 준비까지 해왔다니. 실험실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KTX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강풍과 극한 온도에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어떤 부품이 고장나는지 얼마나 버티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죠. 그때 김대호가 작업복을 입고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부품을 직접 교체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딜로자 장관이 김대호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김대호의 대답이 잊을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를 만드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스페인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 스페인은 완성된 제품을 파는 거였고 한국은 함께 만들어가려는 거였구나. 김대호를 통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을 독점하려는 나라와 기술을 나누려는 나라의 차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은 모든 기술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스페인의 화려함과 한국의 진정성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과연 우즈베키스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심일까? 김대호라는 조용한 기술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한국 실사를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정부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였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됐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제심사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날 밤 호세 미겔이 저를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대신 조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계약만 하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심지어 개인적인 혜택까지 암시하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불쾌했습니다.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호세 미겔의 그런 모습에서 스페인의 진짜 속내를 본 것 같았어요.
결국 이들에게는 우즈베키스탄이 그저 시장일 뿐이구나 싶었죠. 김현우 대표와 김대호도 그날 밤 호텔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마지막 압박도 없고 추가 제안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김대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기술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술자들과 화상회의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세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진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종 회의가 시작됐어요. 딜로자 장관이 각국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화려한 조건들과 한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들이 다시 한번 비교됐죠.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스페인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김대호가 밤새 실험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특별히 만든 사막 실험실, 그리고 모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진짜 파트너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딜로자 장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10년 후 우즈베키스탄이 독자적으로 철도 기술을 운영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호세 미겔은 당황하며 모호하게 답했어요. 반면 김현우 대표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5년 안에 완전한 기술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기술을 파는 자와 함께 걷겠다는 자의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알겠다고 했어요. 제 발언 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세 미겔의 얼굴이 굳어졌고 김현우 대표와 김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딜로자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우즈베키스탄 관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김대호가 발표장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30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겠죠. 호세 미겔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진짜 기술 파트너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축하연에서 김대호가 제게 말했어요. 이건 자신 인생의 결실이라고.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선정 발표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타슈켄트를 찾았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에 와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김대호를 중심으로 한 팀이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낮으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기술 이전 현장이었어요. 김대호가 약속한 대로 모든 기술 자료가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 설계도부터 제조 공정까지 숨김없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봤던 그럴듯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딜로자 장관의 젊은 부하 알리세르도 한국에서 8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대호에게서 직접 배운 현장 경험이 알리세르를 바꿔놓았던 거죠. 1년 후 드디어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형 KTX가 완성됐습니다. 시험 운행 날에 저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했어요. 타슈켄트역에서 열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우즈베키스탄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맞춘 열차였거든요.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50km 구간을 2시간 만에 주파하는 여정이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구간에서도 열차는 전혀 흔들림 없이 달렸습니다. 김대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막 대응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간역에서 잠깐 정차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술자들이 능숙하게 열차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리세르가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철도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년 후 정식 개통식 날 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타슈켄트 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김현우 대표와 김대호, 딜로자 장관과 알리세르가 나란히 서서 개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첫 정규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김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를 수출한다고, 기술은 나누면 더 발전한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였다는 걸. 실크로드를 달리는 우즈베키스탄형 KTX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대호라는 조용한 기술자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혁신가였다고.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범을 보여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실크로드 KTX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기술 협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